이건 시작부터 전세금을 갚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허그 물건에는 사람이 안 살아야 되는데 비어 있어야 정상인데 가보면 갑자기 갑툭튀로 누군가 나옵니다. 네, 장경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단독으로 허그의 전세 사기 물건에서 2차 전세 사기 발생 가능성 우려된다라는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 경매 전문가 분께서 저랑도 아주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저의 취재원이신데 연락이 오셔서 실제로 지금 전세 사기가 2차 전세 사기가 진짜 의심되는 매물이 있다라고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그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2차 사기를 구성이 됐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아주 경매 전문가이신 우리 도마 선생님으로 잘 알려져 있으신데요. 그 물건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 물건은 우리가 사실 이 허그가 아시다시피 대항력을 포기를 하고 한 것들이 이제 뭐 작년부터 시작됐으면 재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일반적으로 이 건이 터졌을 때 2차 세입자, 저번에 설명했던 2차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뭐 대항력 있는 걸로 돼서 우려가 된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건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건 저희는 가능성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발견한 거는 그 실제 사례예요. 우리가 가능성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실제 사례는 심증은 많이 갔었는데 물증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구조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게 그렇죠. 불과 제가 저번 주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 사이에 경매 물건을 살펴보시다가 이 구조를 실제 악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의뢰인한테 받아서 상담을 해주는 케이스고요. 또 이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 아는 사람이 받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 전문가인 법무사님하고도 이 물건에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이 제가 발견한 건 처음인데 아마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워낙 경매 물건이 하루에도 뭐 수백 수천 맞아요. 건씩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허그가 아닌 이상 일반 우리 전문가분들이나 기자들이 하나하나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물건 보니까 2021년부터 요 지금 세팅이 시작됐다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한번 좀 시기열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21년 9월 9일이면은 이게 어떤 시점이냐면 소위 말하는 전세 대란해서 전세금이 굉장히 높이 올라갈 때였습니다. 하늘 높이 전세가 올라갈 때. 그때 올라갈 때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동시진행이라는 기법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허그의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매매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전세를 세팅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파는 건데요. 이때 전세를 끼고 사는 매수자, 소위 깡통 전세라고 해야 되죠. 요걸 매수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례인 경우에 투자자가 아니라 속칭 바지, 명의를 대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화곡동에 뭐 세모녀라든지 뭐 300건, 400건씩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이제 명의자를 한 건데, 이게 전형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대충 구조가 21년 9월 9일 날 이제 우리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임차인 B 씨께서 2억 3,550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이제 2022년 4월 15일 날 이 A 씨가 이제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 받는 금액이 전세금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미 이 상태에서 깡통이 된 거죠. 이미 깡통이 된 상태에서 이분이 소유권을 이전을 받는데, 이건 시작부터 이거는 전세금을 갚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전세금을 갚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 이후에 당연히 전세금을 반환을 못하니까 우리 임차인 B께서 이제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겠죠. 전세금 반환 요청하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이 들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허그에 대의 변제 해달라. 그렇죠. 허그가 대의 변제를 하면 이 대의 변제를 받은 임차인 B 씨는 23년 5월 15일 날 임차권을 설정하고 나갑니다. 어차피 그분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게 되니까 이제부터 나갔고 자기는 전세금 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이제 회수 책임은 회수했습니다. 허그에게 넘어간 상태죠. 그렇죠. 허그가 이제 2억 3,500을 우리 임대인 바지로 의심되는 임대인 A 씨한테 요청을 하면 이제 못 갚겠죠. 못 갚기 때문에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 원래까지 이제 이때까지는 허그가 회수하는 정상적인 절차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경매로 넘겨가지고 매각 금액을 받으면은 허그가 그걸 회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전세금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무한 유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매매 금액보다 훨씬 높은 전세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보다 경매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이 물건을 회수해야 될 금액이 너무 높은 거죠. 쉽게 말해서 허그의
갚아줘야 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게 낙찰을 받지 못하는 무한 유찰. 여기까지가 이제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일반적인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의 예, 모양이고요. 구조죠. 네, 예. 구조인 거고. 그 구조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허그가 또 국민 호구처럼 이렇게 본인이 회수해야 될 돈을 포기를 하면서 뭐 2억 3,500을 받아야 될 거를 포기하면서 그러면 낙찰 받으면 1억 8천. 그나마라도 회수해보자. 그렇죠. 좀 일부라도 일부라도 회수해보자 해서 네. 대항력을 하지 않을 테니까 낙찰 받아 가세요 하고 한 게 그게 특별 특별 매각 매각 조건. 조건이죠. 네. 그 특별 매각 조건이 설정됐는데 여기 보니까 2024년 2차 4월에 세입자가 네. 2차 세입자가 들어오네요. 2차 세입자 CC가 들어오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사실 그런 흔하게는 이제 단기로 이제 월세를 이제 내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차피 집이 비어 있으니까. 잠깐 이용하고. 잠깐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렇게 되면 이제 등기부등록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제 중개사들이 중개 거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딱 보면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에요. 자기가 책임져야 그렇죠. 되고. 괜히 경매로 그러다가. 곧 넘어갈 건데 실제로 이거 계약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도 보니까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증금 없이 그냥 그렇죠. 월세 한 달 월세, 월세로. 뭐 2달 월세. 그거를 그 정도? 우리 컨설팅 하는 사람이라든지 중개하는 사람들이 정상 거래가 안 되는데 뭐 당근마켓이나 어디 이런 개인적 사례, 단기 세입자 단기 구합니다. 세입자 구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넣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월세를 받는 정도인데 네네. 여기에 만약에 추가로 전세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허그가 임차권을 이미 설정했기 때문에 허그 보증은 당연히 안 될 거고. 안 되고 대출 안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현찰 박치기로 들어왔다라는 말이 현찰 되는 거네요? 박치기로 중개사도 없이 만약에 당사자 간 거래로. 당사자 간에 전세금을 만약에 걸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판례상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면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전세 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점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계약서에 돈을 주고받은 게 있으면은 전세금 있으면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이분은 대항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지금 허그가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걸 거는 순간 대항력을 포기하는 조건인 거니까. 허그는 대항력을 포기했는데 그러면서 2차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생긴 상황인 생긴 거죠. 상황이죠. 네. 근데 여기 또 지금 우리 도마스 선생님께서 또 집념의 사나이시니까 연락을 취하셔서 전세 사기의 정황을 또 발견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 일단 낙찰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낙찰 받아도 되냐 안 되냐 뭐 우리 대항력 여지가 있다. 물음표로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음표의 금액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는 포기하거나 입찰을 안 가게 되죠. 이걸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이제 낙찰 금액 플러스해서 그렇죠. 이 2차 세입자가 설정해 놓은 보증금까지도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 쉽게 말해서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 의무까지도 그렇죠. 가지게 되는 거니까. 대항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허그는 포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뭐 1억 8천에 낙찰 받았다. 그럼 1억 8천을 허그가 가져가고 끝나는 겁니다. 허그가 조금 손해를 보고요. 근데 이 케이스는 그 1억 8천 허그가 먼저 가져갑니다. 먼저 가져간 다음에 여기 2차 세입자는 돈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이 사람의 대금을 전부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얼마인지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자면은 원래 이게 2억짜리 빌라라고 했을 네, 때 가치가. 경매에서 그러면 나는 한 2억 정도에 낙찰 받아야겠다 네. 하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이 1억이 걸려 있다 그러면은 2억에서 1억을 뺀 금액으로 낙찰 맞아요. 받아야지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건데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미상으로 돼 있는 미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증금 알 수 없으니까 이게 1억인지 2억인지 3억인지 이게 만약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2차 세입자가 정상적인 피해자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내가 피해자라면 내가 보증금이 얼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이 이제 물어보러 옵니다. 법원이 현황 조사를 나왔을 때 내가 계약서를 제출하고 내가 전세금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세입자. 그 낙찰 금액에서 저를 그렇죠. 제 보증금을 네. 보전해 주세요. 그 예를 들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1억 2천인데 1억 2천이 있다라고 법원에 신고를 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되느냐? 우리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인수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허그한테 1억 8천에 내가 낙찰 받아야 되는 거를 1억 2천을 인수해야 된다. 그럼 8천만 원에 그죠.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8천만 원에 낙찰 받으면 허그가 돈을 날리는 거죠. 일단은 회수를. 이 정상적인 피해자, 2차 세입자가 피해자를 하더라도 허그가 손실을 보는 거는 손실을 보는 기정사실이다. 어쩔 수 2차 없죠. 세입자가 기정사실이죠. 네. 있어버린 순간. 그렇죠. 네, 이분이 1억 2천을 만약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은 그렇죠. 낙찰자는 8천만 원밖에
낙찰 실수가 못 받습니다. 없으니까. 8천만 원 낙찰받고 이분 1억 2천 인수해주면 2억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허그가 벌 수 있었던 1억 2천만 원을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 구조인데요. 그렇죠. 이 2차 세입자가 뭐 억울한 2차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허그가 손해를 보는 맞아요. 구조인데 이 억울하지 않는 그게 많죠. 2차 세입자, 쉽게 말해서 그 전세 사기범이라고 볼 수 있는 일당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일당과 그 가담을 해서 네. 그러니까 들어온 이제 가짜 2차 세입자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제가 경험상 이렇게 이제 허그 물건에는 사람이 안 살아야 되는데 다 아실 겁니다. 허그 물건은 정상적으로 사람이 없어야겠죠. 점유자가. 허그 직원이 거기가 살 수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아닙니까? 임차권을 설정하고 원래 세입자는 나갔으니까 비어 있어야 정상인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보면 갑자기 갑툭튀로 누군가 나옵니다. 그럼 넌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게 많냐면은 제가 이제 실제 사례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단기 임대로 들어오신 분들, 저 월세로 들어왔어요. 월세로 들어온 분 단기 임대. 그다음 두 번째는 누구냐? 이 집이 비어 있다는 걸 누가 알까요? 이 집이 비어 있다는 거 설마 허그 직원이 거기에 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관여했던 뭐랄까 집주인이랄지 집주인이나 브로커랄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세팅할 때 뒤에 배후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빈집이니까 살거나 아니면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살면서 기껏해야지 낙찰 텐데 이사비를 좀 요구를 하는 식으로 얼마 주면 저 네, 집 나가겠다. 빨리 빼드릴게요. 예, 골치 아프니까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내보는 케이스는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악용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례가 이제 처음으로 완전히 악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차 세입자가 그 우리 사고를 친 보증금을 못 돌려준 이 임대인 A 씨하고 원래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라는 걸 물증을 확인한 거죠. 그 지금 확보하신 그 자료를 보니까 네. 원래 같으면 보증금 1억 2천이라고 하면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 그렇죠. 찍혀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거의 그렇죠. 우리 쪼가리 속칭 나와야 짤짤이라고 그러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 원을 구색을 맞춰가지고 자료라고 보냈어요. 준 자료인 거잖아요. 예, 그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정상적으로 우리 2차 임차인 뭐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임차인 C 씨가 임대인인 A 씨한테 정상적으로 하면은 24년 4월 12일 날 즈음에서 1억 2천만 원을 이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전세잖아요. 그게 전세 계약이죠. 네. 예. 근데 시점이 24년 4월 12일인데 제가 여기서 그 임차인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협상을 하자, 협의를 하자. 우리가 1억 2천만 원 보증금을 지금 못 받았으니까 이걸 우리한테 인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그냥 인수해 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건을 맞추면 계약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냈는데 계약서 자체는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약서가 완결된 계약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계약서를 이제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화면에 일단 화면에 보시면 중개사가 없고요. 쌍방 계약이겠죠. 그리고 요건을 계약서의 정상적인 요건을 안 거쳤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후에 만든 겁니다. 이거는 사문서 위조입니다. 뭐 계약서는 언제든지 뒤에도 만들 수 있으니까. 날짜는 뭐 날 적기 그럼요. 나름이니까. 뒤에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완해 주는 게 네. 실제로 이제 이체한 통장의 내역입니다. 입출금 내역인데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대항력 인정받기 위해서는 점유를 해야 된다. 점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사후에도 적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체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머뭇거리고 한참 있다가 저희한테 이체 내역을 보내는데 그럼 이체 내역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이체 내역이 지금 저도 이런 이체 내역 좀 쪼가리는 둘째치고요. 시점을 보겠습니다. 2019년에 600만 원,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2019년에. 근데 이 지금 전세 계약은 2024년 2024년 4월에 있었던 전세 심지어는 계약이잖아요. 이 A 씨가 임대인 A 씨가 보증 사고를 낸 임대인 A 씨가 소유권 이전한 게 22년 4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임대인, 쉽게 말해서 집주인분이 이 집의 주인이 되기 전에 지금 2차 세입자인 그렇죠. 이분이 이분한테 그 집주인분한테 돈을 보낸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였네요. 그렇죠. 2024년 4월 12일 날 어떻게 임대 계약을 한 사람이 네. 어떻게 2019년에 이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돈을 보냈냐죠.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또 그 돈이 보증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거죠. 보내준 자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항 단계 마지막 자료를 보니까 25년 3월 11일입니다. 얼마 전 22년 3월 11일 날 600만 보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이분은 피해자잖아요. 네. 피해자죠.
자기가 주장한 피해자지 않습니까? 임대인한테 내가 보증금 1억 2천 못 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25년 3월 11일 날 또 돈을 보냅니다. 임대인한테. 그럼 이건 확정적으로 이 임차인, 2차 임차인 C씨는 임대인 A씨하고 적어도 2019년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그리고 돈 거래가, 금전 거래가 이 정도 자주 금전 있다면 거래가 있는 사람이고 아니 가족하고 금전 거래 그렇게 자주 하세요?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1억 2천을 끼워 맞춰보려고 500만, 600만 원 사연을 다 보냈습니다. 이분들은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공범이라는 아예 증거 자료를 저희한테 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치밀한 2차 사기였다라면은 그 전세 계약을 하는 2차 그 시점에. 전세 계약을 하는 그 시점에 아마 그 주장하는 그렇죠. 1억 2천만 원을 입금을 시켰을 건데 우리가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정말 우려되는 상황은 진짜 사기범들은 이걸 악용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합니다. 진짜 사기범들은 그날 그냥 진짜 1억 2천만 원을 쏘는 그렇죠. 통장에 자기들끼리 이체를 돌리면 찍어놓는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들끼리 자전 거래를 그렇죠. 하는 자전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개입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언론 통해서 다 나왔지만은 거의 다 허그 돈을 빼기 위해서, 허그 돈을 빼먹기 위해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전세 사례하고 조금 다른 경향인데요. 일반적인 전세 사례는 우리 세입자들 돈 못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윤석열 정부 초반에 막 뭐 선구제니 뭐니 많이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는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네네. 근데 이 허그 사례는 뭐냐면은 세입자들은 돈을 받고 나갔고요. 허그가 돈을 날린 거예요. 허우가 돈을 날리는. 그러니까 이건 피해자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데 허그 입장은 제가 궁금하긴 한데 그냥 자기들은 보증을 해줬고 보증사고가 났다는 건데 이건 국민 혈세를 낭비한 거죠. 허그의 적자가 늘어나는 일이고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허그가 운용하는 이 자금의 대부분은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그렇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내는 거죠. 집 집 살 때 분양받으려고 하는 청약통장에 거기서 넣는 나가는 예금 것들. 네. 플러스 또 국민주택 채권 이런 것들이 허그의 주 재원인데 결국 허그가 손해를 본다는 거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 전체금이 얼마인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이제부터 시작이냐면은 경매물건 나온 거 보면요. 대부분 다 허가 보증 성계 많습니다. 그게 이제부터 시작인데 아직 대항력 포기 안 한 물건도 많습니다.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한 건데 거기다가 한 번 더 이분들이 대부분 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부러 안 건 아니었는데 이분들 법을 전문에 알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2차 사기범들 중에 어설픈 사례가 이제 전문가한테 딱 걸린 그렇죠. 케이스인데 아마 이 전문가 레이더를 피해서 입출금 내역까지 완벽하게 갖춰놓은 충분히 2차 사기범들 엄청 많을 걸로 보여지고 제가 그렇죠. 1편에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허그에서 이거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특별 매각 조건부를 당장에 그 철회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당연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은 국민 혈세가 계속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 영상을 허그에서 보고 있는지 또 국토부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신다면은 빨리 법 개정을 하고 또 특별 매각 조건부 지금 허그에서 뭐 엄청나게 회수를 막 긴박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하는 상태인 거고 우리 특별 매각 조건 하는 거는 그나마 적자폭을 좀 줄여보자 조금이라도 회수해보자라는 건데 이렇게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회수는 회수대로 못하고 그렇죠. 2차 사기범들에게 돈을 더 벌어다 돈을 주는 벌 수 있는 구조를 이 만드는 구조는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장 기자님이 이거를 이제 다루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또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그 2년 전부터 터지게 한 전세 사기 그 구조가 2, 3년 전에 세팅된 겁니다. 2, 3년 전에 세팅됐는데 이미 예견된 겁니다. 2, 3년 뒤에 터질 게. 터질 것이다. 예견됐는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또 알람을 또 못했고 그럼 저도 전문가로서 좀 그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도 없었고요. 그 당시는 또 국가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이걸 미연에 만약에 방지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건데 요걸 또 방치를 했다가 당장 피해가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방치하면 이게 1년 뒤에 2년 뒤에
또 그게 터질 건데 지금이라도 이거는 아까 말씀한 허그가 조금 중단하더라도 먼저 보완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대책을 만든 보완 다음에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자금 회수에 나서도 늦지 않다. 그렇죠. 이미 전세상이 터진 것이고 대입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저도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지금 사실 뭐 전문가분들이 이걸 악용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이걸 발견하셔서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을 해주셔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빨리 국토부와 허그 그리고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국회의원분들도 지금 뭐 대선 바쁘시겠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세 사기 정말 피눈물 흘린 분들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2차 이 피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허그라는 이 기관으로 보이겠지만은 이 뒤에는 우리 국민 혈세가 있습니다. 국민 혈세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고 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큰 걸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